엔초 페라리는 레이싱에 미친. 자, 우리 지금 페라리 와인딩 하러 가는 길인데요. 포르토피노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자꾸 페라리라고 말하는. 포르토피노 이 원래 네. 페라리 캘리포니아인데요. 네. 캘리포니아. 왜 캘리포니아일까요, 이름이? 거기서 만들어서. 아니야?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서가 아니라 응. 캘리포니아 시장을 겨냥을 한. 캘리포니아에서 그래요? 이제 뭐 부자들이 많잖아요. 부유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근데 왜 이름이 바뀌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캘리포니아 후속이라고 하면은 좀 아무래도 신형 모델 티가 좀 덜 나서 그런지 이탈리아에서 아름다운 항구가 좀 많으니까 포르토피노가 제네바 현에 있는 그 아름다운 항구 이름이에요. 네. 그 캘리포니아도 뭐 좀 보면은 날씨도 좋고 뭐 휴양지도 좀 있고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이제 이 차를 타고 유유자적 GT 그랜드 투어로니까 편안하게 투어를 즐기는 차다. 그래서 포르토피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또 페라리 역사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엔초 페라리가 창시자입니다. 네, 엔초 페라리. 1898년생이에요. 그래서 1888년쯤인가요? 그때 돌아가셨죠? 91세. 오, 되게 오래 사셨네요. 그 F40이라는 모델을 유적으로 남겼고 F40이 페라리 역사상 가장 뛰어난 모델. 페라리 4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모델이에요. 1987년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그걸 마지막 유적으로 남기시고 남기고 돌아가셨죠. 오. 아직도 그 F40을 페라리 최고의 차로 뽑는 유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모데나가 고향이에요. 이탈리아 모데나 작은 소도시인데 그래서 모데나 360이라는 모델도 있었어요. 그래서 360 다음에 430, 430 다음에 458, 458 다음에 488. 488 GTO 다음 모델이 네. F8 트리뷰터예요. 트리뷰터. 트리뷰터가 헌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8기통 엔진, 페라리 8기통 엔진 예전 헌사다. 이름 멋지죠? 네, 멋지네요. 700마력으로 488에 들어가는 엔진을 이제 개선을 하고 페라리 하면은 이 에어로다이나믹 성능이 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에어로다이나믹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공기 저항을 줄이는 거와 다운포스를 일으키는 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엔초 페라리는 네. 1970년대까지 에어로다이나믹에 별로 신경을 안 썼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그 페라리 이렇게 생각을 했지. 에어로다이나믹은 파워트레인에 자신 없는 애들이 나는 거다. 패기 쩔지. 그러네요. 페라리는 기승전 패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잡기술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잡기술이야. 파워트레인이 좋은데 에어로다이나믹 뭐 공기저항 계수 드래그 코에피션트라는 이제 지수인데 0에서부터 1까지 1로 갈수록 안 좋은 거고 0으로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F1에서 공기 역학을 통해서 성능을 올리는 브랜드들을 보니까 성적이 막 좋게 나오는 거야. 그래 페라리가 와, 공기 역학이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깨닫고서 비교적 뒤늦게 공기 역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페라리가 또 하나 보니까 페라리는 레이스에 미친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나 생각을 해보니까 단순히 공기 저항을 줄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다운포스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내서 다운포스에 굉장히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페라리 때문에 다운포스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도입이 된 거예요. 왜 다운포스가 생기냐면 보통 그 드래그 코에피션트 하면 뭐만 생각을 하냐면 전면에서 부딪히는 저항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막 빠르게 나를 때 맞바람 맞는다 그러잖아. 근데 그게 공기 저항에서 핵심적인 줄여야 될 매끈하게 원형으로 둥글둥글하게 해서 공기 저항을 줄여야 가속 성능도 좋아지고 연비도 좋아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공기 저항은 두 가지에서 일어나요. 전면에서 받는 공기 저항과 빠르게 통과했을 때 후면에서 잡아당기는 힘. 후면. 이게 뭐냐면 공기가 차가 뚫고 지나가면 전후 좌우로 공기가 갈라지면서 빠르게 통과를 하잖아요. 빠르게 통과를 하면서 공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 그런데 그게 빠르게 공기가 흩어져서 통과를 하면 할수록 회복되는 시간이 더 걸려.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그러면서 그 회복되기 전까지 부분 뭐가 생기냐면 진공이 생겨요. 진공 에어리가 생기는데 그 진공이 차를 뒤에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것도 후면에서 생기는 공기 저항이야. 그러니까 그 공기가 제자리에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난류, 터뷸런스, 와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와류가 일으키는 게 뭐겠어? 그게 양력이야. 비행기가 그래서 뜨는 거야.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차가 막 뜨는 느낌이 드는 게 다운포스가 안 되면 그렇게 해서 차가 뜨는 거예요. 이게 뜨는 거예요? 나중엔 떠요 진짜. 속도가 너무 심하고 다운포스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뒤쪽에서 들이치는 와류 때문에 차가 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드래그 코에피션트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차가 무조건 동력 성능. 물론 뭐 전면에서 오는 공기 저항을 줄여야 된다는 개념은 있었지만 다운포스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공기 저항을 혁신적으로 줄이기 시작했던 브랜드가 사실 어딘 줄 알아요? 최초? 네. 포르쉐. 포르쉐? 막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네. 사브라는 브랜드에서 공기 역학을 가장 적극적으로 했어요. 사브는 1947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 항공기를 만들던 기술자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분수물자를 생산할 일이 없어진 거야. 놀면 뭐해? 그러니까 이제 급작급작하면서 기술자들이 야 우리 할 일도 없는데 차나 한번 만들어 볼까? 한 거야. 야 근데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엔진을 어떻게 썼냐? 우리 엔진 기술이 자동차는 없지 않니? 그러니까 야 그 아우디 회사 4개 중에 하나는 델카베가 전류구동차를 잘 만드는데 거기서 엔진 넣어다가 해보자. 근데 야 거기는 600cc 뭐 이런 엔진 쓰는데 그거 어떻게 써? 그랬더니 우리 공기 역학 기술이 죽이잖아. 항공기 만들던 회사인데 공기 저항을 최소로 줄여서 그 정도 엔진으로도 잘 달리는 차 만들면 돼.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기 저항 계수가 0.3이야. 0.3 CD라고 표현합니다. 네. 드래그 코에피션트.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네. 이 지금 페라리가 보통 지금 나오는 차들이 공기 저항 계수가 0.32에서 0.379 사이래요. 그럼 페라리만큼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았다는 거지. 괜찮아요. 그때 당시. 그리고 지금 양산차 중에서 네. 자연흡기나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 0.28이나 0.29만 돼도 되게 좋은 공기 저항 계수라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도 0.32 기준이야. 0.3보다 미치면 공기 저항이 좋은 거고 그 위면 별로인 거야. 근데 슈퍼카들은 왜 0.3이 넘어가느냐? 이 슈퍼카들은 대배기량의 파워트론 에어인이 보통 막 기본 500마력 이상이란 말이에요. 네. 공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공기 흡입구가 많아. 공기 흡입구가 많다는 건 뭐야? 공기를 그만큼 받아들여야 되는. 이걸 매끈하게 내보내고 이렇게 좀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이걸 들이마시면서 가니까 그거 달려봐. 그러면 공기 저항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 슈퍼카들은 공기 저항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0.32면 0.32, 0.33이면 좋은 수준. 좋은 수준이다. 네. 그래서 페라리가 보통 공기 저항 계수가 좋은 게 한 0.32, 0.33 정도 돼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0.3을 구현했으니. 그건 대단하네요, 그럼 대단한 진짜. 거죠. 네. 이야. 그 역사를 아는 엔초 페라리가 네. 야 엔진 파워트레인이 별 볼 일 없으니 저런 꼼수를 쓰는 거지. 우리는 엔진 죽여, 뭐 파워트레인 죽여. 근데 뭐하러 공기 저항을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공기 역학의 중요성을 알고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운포스를 일으켜야 돼. 그러면서 다운포스를 어떤 식으로 일으켰냐면 차체 디자인으로. 보통 다운포스는 그 와류를 없애주는 어떤 그 효과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리어 스포일러가 그런 효과예요. 리어 스포일러가 뒤쪽에서 끌어당기는 공기, 그러면서 와류가 형성돼서 차를 들어 올리는 그 효과를 상쇄시켜주는 거예요. 와류를 없애주는 거야. 그러면 차가 이렇게 누르는 힘이 생겨요. 다운포스가. 네. 그런데 그거를 뭐 F1 같으면 굉장히 큰 유인이 달려 있고 스포츠카도 이렇게 날개처럼 달려 있고 양산차는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고 좀 차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스포티한 차일수록 그게 점점 커지는 거야. 왜냐하면 와류가 더 많이 생성되니까 그걸 더 눌러줘야 효과적으로 형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페라리는 거의 그 윙을 안 달아요. 어떤 차든 차체에서 그걸 다 해결하는 거예요. 전면 디퓨저나 후면 디퓨저, 그러니까 프론트 디퓨저, 후면 디퓨저, 그 다음에 차체 홈, 곡선, 그 다음에 숄더 뭐 이런 라인으로 그러게요. 눌러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류를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상쇄하게끔 디자인으로 해요. 그런데 다운포스가 페라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훌륭해요. 지금 488 같은 경우에는 그 시속 200km로 달렸을 때 326km 정도의 다운포스가 나오는데 이게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다운포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제 도움이 되냐면 차가 고속 직진 안전성, 그 다음에 코너링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밀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차가 눌린다는 것은 고속에서도 트랙션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서 협지가 좋아진다는 얘기거든. 네, 그래서 그런 공기 역학을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엔초 페라리가 레이싱을 처음 접했을 때가 나이가 10살이었대요. 와, 초등학교 3학년이네요. 네, 레이싱을 접해서 거기 매료가 돼가지고 13살 때 테스트 드라이브를 시작을 했대요. 와. 그 당시에는 이제 드라이빙 라이선스 체계가 지금처럼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뭐 이렇게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알파 로메오 팀에서 이제 레이서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20대.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SSK라고 포르쉐 박사가 디자인한 벤츠의 훌륭한 스포츠카가 있었는데 레이싱에서 그 차를 꺾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때 당시 벤츠를 꺾을 수 있는 브랜드가 별로 없었거든. 그러니까 레이서로도 굉장히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서 1929년에 스쿠데리아 페라리라는 레이싱 팀을 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페라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페라리 로고에 보면 SF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아까 있어요. 봤어요. 네, SF가 스쿠데리아 페라리 그 레이싱 팀의 이름이에요. 그 이니셜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알파 로메오의 차량을 아마추어 레이스에게 공급을 하면서 이제 본인들의 레이스에 참가를 하다가 1938년도에 네. 알파 로메오가 스쿠데리아 페라리 팀이 워낙 잘하니까 그 팀을 흡수를 하려고 엔초 페라리를 알파 로메오 레이싱 팀의 수장으로 와라 이렇게 꼬신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좌천을 시켜버린 거지. 왜냐하면 레이싱 팀을 그때 당시엔 알파 로메오가 최강의 팀이었어요. 뭐 스쿠데리아 페라리도 좋은 성적을 내긴 했지만 레이싱 천하 통일을 하려면 저놈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좌천을 시키면서 마치 수장으로 대우하는 척해서 데리고 왔다가 가긴 갔네. 네, 스폰서십 문제랑 이제 자동차 품질 문제로 그러니까 레이싱과 품질 문제로 알파 로메오 팀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엔초 페라리가 성격이 완전히 불같은 사람이었거든. 완전히 뭐 성격 거의 뭐 파탄자 수준이야. 진짜? 뭐 열받으면 막 즉석에서도 막 협상을 깨고 들러엎고 막 사람 면박 주고 이런 불같은 뭐 이태리 사람들이 대부분 다혈질이 많잖아. 이 사람은 다혈질 중에서도 상다혈질이었다고. 결국 1939년도에 나오게 돼요. 그 알파 로메오랑 결별을 하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알파 로메오에서 이 사람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제약을 걸어요. 너 나가는 건 좋은데 4년 동안 네 페라리로 자동차 만들거나 레이싱 하지 마. 거기 사인을 해요. 고향으로 1939년도에 돌아와서 오토 아비오 콘스트레치오니 그 팀을 만들어서 T4 815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레이싱에 참가를 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 참가할 때마다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 뭐 리타이어를 하고 13번 참가를 해서 6번 우승을 이뤄냈죠. 와, 반을 했네. 네, 그러다가 1939년도에 뭐가 터져요?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네. 무솔리니 정권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레이싱이 금지가 돼요. 아이고. 그리고 모데나에 있는 공장이 군수 공장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 부품하고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이제 전쟁 내내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 군수 공장이 이제 폭격을 맞아가지고 부셔지게 됩니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마란넬로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지금 페라리 공장이 이제 이탈리아 마란넬로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47년도에 그 레이싱팀을 기반으로 해서 페라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는 게 시작입니다. 1947년도에. 지금 설립된 지 72년 됐죠? 사연이 좀 많아요. 페라리가요? 그 엔초 페라리는 네. 레이싱에 미친 광인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얼마나 미쳤냐면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그 레이싱을 참가하는 브랜드들은 양산차를 팔기 위해서 레이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을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브랜드 밸류가 이 정도 높으니까 우리 차를 사줘 그렇지. 라고 해서 이제 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건데 그래서 레이싱에 돈을 투자를 하는 건데 이 엔초 페라리는 아예 레이싱을 하기 위해서 양산차를 만들어서 파는 그러니까 차 파는 건 알바였던 거야. 그러니까. 자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그치. 이거를 뭐 어떻게 조달을 할 거야. 그런데 이제 마침 고객들이 아니 그렇게 좋은 차를 왜 안 파냐 좀 해서 팔아라 요청이 나오니까 엔초 페라리가 그러면 뭐 레이싱팀 유지하기 위해서 몇 대 만들어서 팔지 해서 166이라는 네. 모델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런데 이게 영국, 미국에서 완전히 막 대박이 친 거예요. 그래서 막 야 페라리가 최고야. 정말 페라리라는 차가 있는데 이게 모터스포츠도 휩쓰는데 실제로 도로에 나오면 따라올 차도 없고 동력, 성능, 뭐 스타일 죽여 완전히 페라리가 일대 유명한 그런 모델이 됐어요. 페라리가 얼마나 대단했었냐면 네. 1950년도에 다시 이제 F1 포뮬러 1이 시작이 돼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페라리는 단 한 번도 시즌에 참가를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F1 유일의 개근상을 받을 그 팀이죠. 멋지다. 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밀레 밀리아 1000km를 계속 쉬지 않고 달리는 악명 높은 대회였고요.
게다가 또 뭐 르망 24시서부터 시작을 해서 페라리에서 만드는 레이싱카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경기, 가능한 모든 경기에 다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레이싱 역사는 곧 페라리의 역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엔초 페라리가 계속 양산 물량이 많아지고 또 차를 만드는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니까 네. 싫은 거야. 본인이. 레이싱에 계속 아. 전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게 회사를 좀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포드에 이제 매각을 하기 위해서 1963년도에 네. 협상을 합니다. 네. 거의 협상이 거의 다 진행이 99% 진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회사를 이제 넘기기만 하는 시점이 됐는데 포드에서 예외 조항을 하나 다는 거야. 어떤 걸? 그러니까 포드 엔진을 달고 나가는 레이싱 대회에서는 페라리가 동시에 뭐 출전할 수 없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레이싱에 관련된. 그 스쿠데리아 페라리 팀의 레이싱에 관여를 하는 조항들이 들어가 버린 거야. 빡쳤구나. 레이싱은 나의 모든 것. 그치. 나는 레이싱을 위해서 태어난 남자. 엔초 페라리가 그걸 보고서 빡돈 거야. 이 그치. 사람 성격 거의 파탄자 수준이고 막 지르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포드같이 허접한 양산차를 만드는 주제에 니들이 뭐 레이싱카에 내는 알아? 꺼져! 그러면서 협상팀 그냥 밥상을 엎어버린 거야. 안 해! 니들한테 안 팔아! 그러니까 포드가 어때? 깜놀. 포드도 미국에서는 기술의 상징인데 헨리 포드가 어이없다. 자동차의 아버지야. 포드 T가 얼마나 유명했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게 기가 차거든? 빡신 거야. 포드도. 그래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뭐 쉐이비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좀 한다는 기술자들 다 모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포드 GT40이라는 레이싱카를 만들었어요. 레이싱을 만들었구나. 드디어 미국발 슈퍼카가 나온 거야. 네. 그래가지고 1966년서부터 66, 67, 68, 69 4년 동안 르망 24시를 재패를 해버린 거예요. 포드가? 네. 그래서 미국의 순수 혈통의 미국 슈퍼카인 포드 GT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페라리가 빡치게 해서. 그리고 1963년에 또 한 번 사고를 쳐, 엔초 페라리가. 네. 그때 당시 그 파르치오 람보르기니라는 트랙터를 만들던 부호가 하나 있었어요. 네. 트랙터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페라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페라리 모델만 하나씩 다 샀단 말이야. 람보르기니. 그 자동차 광이었거든. 그분이. 그래서 이 파르치오 람보르기니가 250 GT를 샀는데 이게 클러치가 영식 부실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클러치가 왜 이렇게 부실하지? 이렇게 문제가 많지 하고 부대를 해본 거예요. 이 사람도 기술자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만드는 트랙터에 들어가는 클러치랑 똑같은 제품이 스포츠카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 스포츠카에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뭐 경운기에서나 뭐 이렇게 농기계에서 쓰는 거를 뭐 이런 그렇지. 포르토피노에서 만약에 부품을 쓴다 공유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드디어 신봤다. 뭐가 내가 좀 아는 척을 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건수를 하나 찾은 거야. 그래서 의기양양해가지고 이 엔초 페라리한테 면담을 신청을 한 거예요. 시간을 기다려도 만나주지도 않는 거야. 그냥 오래 기다렸어. 그래서 딱 만나가지고 이제 한다는 소리가 이 얘기를 했어. 의기양양하게 내가 이걸 알아냈으니 나 잘했다고 칭찬해줘. 그랬더니 거기다 대놓고 엔초 페라리가 야 이 무식한 트랙터나 만드는 무식쟁이야. 네가 감히 나한테 내 차에 대해서 엄담을 해? 당장 나가! 그래버린 거야. 불같이 화를 냈군요 또. 이 페루치오 람보르기니 역시 엔초 페라리 못지않은 다혈질인 거야. 이 사람도 성격 파탄자 수준. 열을 막 받는 대로 다 받아버린 거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나도 돈 많아. 그 사람이 이제 볼리오나 지방에서 그러니까 페라리부를 능가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자들을 모아. 그래서 회사를 하나 차린 게 람보르기니. 그러니까 엔초 페라리 때문에 열받아서 차린 회사야. 그래가지고 1966년도에 사건을 하나 일으켜. 자동차 최초로 뒤쪽에 뒷차축에 엔진이 붙어있는 미드쉽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네. 비오라라는 고성능 스포츠카를 딱 만들어내서 소개를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게 뭐지? 왜 뒤에 있지? 퓨전까지는 엔진은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 달린 거야. 물론 포르쉐처럼 아예 RR 방식으로 아예 뒤쪽으로 붙어 있는 거는 봤었는데 이게 뒷차축 가운데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터쇼에서 진짜 여기 있네? 신기하게 이렇게 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차가 그때 당시에 최고 시속도 기록을 갈아치울 만큼 고성능이었어. 그래서 야 이런 차는 뭐라고 불러야 돼? 사람들이 갸우뚱하다가 야 이런 차는 그냥 슈퍼카라고 부르자. 람보르이기 때문에 슈퍼카라는 그 명칭이 나온 미우라 거야. 때문에 슈퍼카라는 명칭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나와버리니까 세간의 모든 관심을 다 받아버리고 페라리도 깜짝 놀란 거죠. 내가 무식쟁이라고 욕했는데 가가지고 미드시 슈퍼카를 딱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마르첼로 간디니라는 또 이탈리아의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피닌팔리나의 버금가는 그 간디니가 1974년에 쿤타치라는 모델을 냈는데 쿤타치. 쐐기형 스포츠카 엔진이 뒤쪽에 달려있는 그야말로 하늘을 나르는 자태의 우주선 같은 슈퍼카가 딱 나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전세가 뒤집어졌죠. 이제 자동차의 판도가 바뀌는 건가, 슈퍼카의 지도가 이제 페라리에서 람보르기니로 가는 건가. 그래서 이제 람보르기니가 그렇게 치고 나오니까 페라리도 역시 맞불을 붙이기 위해서 계속 이제 미드십 슈퍼카들을 그렇게 생산하는 경쟁 체제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지금 람보르기니랑 페라리랑 엎치락뒤치락해요? 물론 뭐 두 브랜드가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람보르기니는 좀 마초적이면서 굉장히 강한 인상의 그 슈퍼카를 생산을 하는 브랜드고, 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람보르기니는 페라리처럼 독립돼서 운영이 된다기보다는 폭스바겐에 흡수가 된 이후에 이 아우디 산하로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아우디 그래서 산하. 아우디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양산 부품들을 상당 부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가치가 뛰어난 슈퍼카다라고 인정을 한동안 못 받아오다가 아벤타도르가 출시가 되면서, 그리고 또 우루스가 출시가 되면서 인기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죠. 특히 우루스가 대박을 치면서 지금 상당히 람보르기니의 매출이 수직 상승을 하고 있어요. 어허. 반면에 페라리는 네. 레이싱에서 태동을 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소비자들로부터 최고의 스포츠카 브랜드이자 범접할 수 없는 명품 슈퍼카 브랜드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엔초 페라리의 인생이 굉장히 굴곡이 많기도 했어요. 네. 특히 이제 엔초 페라리가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1932년에 이제 아들을 얻어요. 네. 그러니까 35세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알프레도 디노 페라리예요. 네. 물론 이 아들도 아버지처럼 이제 엔진 기술자로 페라리에서 일을 하다가 24살에 지병으로 죽어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굉장히 그 아들을 아꼈는데, 그 아들이 죽기 전에 연구를 하던 그 엔진이 6기통 엔진이었어요. 근데 페라리에서 6기통을 안 만들었어요. 8기통 아니면 12기통. 페라리라는 브랜드를 내고서 처음 소개한 모델이 V12, 12기통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페라리 하면은 V12, 12기통 모델이 정통이고, 8기통은 리틀 페라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리틀 페라리라는 게 모데나 360, 그 다음에 뭐 430, 458, 488,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애플8까지 앞으로 나올 이어지는 그 계보가 8기통의 리틀 페라리예요. 이것도 8기통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도 리틀 페라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기통을 리틀이라고 부를 정도니까 6기통은 사실 관심에도 없었지. 그러네요. 네, 그런데 아들이 그거를 연구를 하다가 지병으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죽은 이후로 엔초 페라리가 이제 공장에서 기거를 하면서 그냥 일에만 미친 거지.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을 기리기 위해서 6기통 모델을 여러 대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6기통 모델에 모두 디노라는 이름을 붙였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디노 시리즈로 해서 불렸어요. 그래서 그런 아픈 사연도 좀 있었습니다. 아까 뭐 얘기하다가 다혈질 때문에 네. 뭐 때문에 뭐가 나오고 뭐 때문에 뭐가 나오고 막 이런 연쇄작용을 나비효과처럼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람보르기니 경영진들도 만만치 않았거든. 물론 이제 불같은 1990년대는 크라이슬러 산하였어요. 1992년에 호라치오 파가니라는 사람이 경영진하고 또 한판 대판 싸우고 나온 거야. 이 호라치오 파가니가 카본 기술자였어요. 카본을 굉장히 잘 다루는 카본 기술자였는데, 이 사람이 슈퍼카의 방향성이 앞으로 카본이다. 그러니까 카본으로 경량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경영진에서는 야, 유리섬유도 있고 가뜩이나 유리섬유도 비싼데 카본을 갖다 떡칠하면 그 돈이 얼마고? 그치. 그게 뭐 말 되냐? 말이 되냐?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이왕 하는 거 경량화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뛰쳐나왔어. 이 호라치오 파가니도 완전히 성격이 불이었거든. 이 사람도 열받아가지고 나도 람보르기니를 능가하는 차를 만들 거야 하고 나오고서 만든 게 파가니 존다야. 파가니 존다. 그래서 그 차는 카본으로 아주 떡칠을 했어요. 그 외판서부터 뭐 기본 코 다 카본으로 둘러져 있어가지고 뭐 가격이 막 장난이 아니죠. 또 하나의 그 슈퍼카가 그래서 탄생을 했죠. 싸워서 우리가 오늘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그러니까 되었네요. 다혈질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다혈질 역사를 네.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현재 페라리는 네. 그 FCA라고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의
지주에서는 엑소르라고 있어요. 엑소르 그룹이라고. 엑소르? 네,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그룹이에요. 네, 그래서 지주 회사인데 그 회사가 페라리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뭐 형제 그룹이에요. 재밌는 거는 크라이슬러가 한때 네. 람보르기니를 소유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크라이슬러를 2009년에 피아트가 합병을 해요. 아. 그래서 지금 페라리랑 또 같이 한솥밥을 먹고 있는 형제 아. 그룹이 되어 있어요. 재밌죠? 역사라는 게 이렇게 계속 막 얽혀 있고 그러네요. 막 이런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어허. 뭐 괄목할 만한 모델 몇 개가 있긴 있는데 네. 아까 이제 유작이었던 F40, F40. 네, 그다음에 F50. 50. F50은 맥라렌의 F1이라는 슈퍼카가 나오면서 슈퍼카의 막 지도가 바뀌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출력도 출력이었지만 최고 시속 386km를 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카를 했었거든요. 오. 그런데 F50이 50주년 기념 모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력 최고 속도 다 딸린 거야. 얘는 최고 속도가 뭐 325km였나요? 그리고 그 출력도 많이 딸리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페라리가 낸 그 전략이 이거예요. 확실한 엄청난 다운포스의 힘으로 토탈 밸런스에서 이겨버리자. 그래서 맥라렌의 F1을 숏 코너가 많은 트랙에서 랩타임으로 근소하게 이겼어요. 이겼구나. 그래서 화제가 됐어. 아하. 출력이 이렇게 차이 나고 최고 속도가 이렇게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트랙에서는 이길 수 있다. 아하. 그래서 슈퍼카의 성능의 지표가 그때부터 랩타임이 된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랩타임 경쟁이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라리도 자세 전환 쩔지. 예를 들어서 공기 저항 필요 없다고 하다가 필요하니까 금장. 갑자기 연구해가지고 다음 포스 만들어내고 또는 파워트레인이 부실한 애들이나 밸런스를 찾는 거야 하는 애들이 저 맥라렌 애들 밀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밸런스로 승부해야 된다고 넥타임들이 되고 자세 전환 쩔죠. 그렇게 해서 페라리가 네. 토탈 밸런스가 가장 우수하면서 균형이 잘 잡혀져 있는 슈퍼카다라는 그런 인식이 퍼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F60이 그 유명한 엔초 페라리. 왼쪽 그러니까 페라리 6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고 이 모델이 그 엔초 페라리를 기리는 로고와 관련해가지고 재밌는 게 있어요. 네. 그 로고의 그 말을 까발리노 람판테라고 해요. 말 이름인가요? 네. 빨리 서 있잖아요. 도약하는 말. 네. 영어도 그런 의미예요. 요거를 1929년에 레이싱팀의 문장으로 사용을 했어요. 네. 1923년도에 레이싱에서 이제 엔초 페라리가 우승을 해요. 네. 그때 바라카 백작의 부인이 엔초 페라리에게 아들이 사용했던 문장, 그러니까 전투기의 문장을 선물을 해요. 그게 이 도약하는 말의 형상이었어요. 근데 그 바라카라는 아들이 전쟁 영웅이었는데 비행기 조종사였어. 근데 그 아들이 전투기에 새겨진 문장이 바로 이 도약하는 말, 방패에 있는 그 말의 문장이었어. 근데 그 아들이 그 문장을 왜 사용을 했냐면 이게 또 재밌어. 독일군 그 비행기랑 독일군 조종사랑 이제 공중전을 했는데 독일군 비행기를 격추를 시킨 비행기 중에 하나가 이 날뛰는 말의 문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비행기를 격추를 시킨 거야. 근데 그 문장을 보고서 나는 이 비행기를 내가 잡았다 해서 그 문장을 마치 그 전쟁 전리품처럼 새겨놓은 거야. 그런데 그 병사의 고향이 슈투트가르트가 고향이었던 거야. 그 지방의 문장이 바로 방패의 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슈투트가르트에서 태동한 포르쉐에 보면 기본적으로 방패 안에 이중 방패인데 그 안에 날뛰는 말, 그러니까 도약하는 말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거야. 그래서 슈투트가르트에서 태동한 포르쉐와 이탈리아에서 태동한 페라리의 문장이 도약하는 말로 똑같아. 그렇군요. 기온이 같아. 그래서 로고가 같은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베낀 게 아니야.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극적이죠. 그러네요. 네, 같은 라이벌 구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페라리나 포르쉐나 그 순수하게 스포츠카에 매진했던 천재들, 그다음에 외골수들이 같은 문장을 로고로 사용했다라는 거, 그거 우연일까요? 굉장히 말하자면 평행이론 같은 얘기죠.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우연이죠, 진짜. 그러게요. 그리고 페라리는 굉장히 독특한 브랜드가 보통 이제 고객들이 돈을 가지고 상품을 선택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페라리는 고객을 선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매번 고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 F40, F50, F60, 엔초 페라리나 뭐 라페라리 뭐 이런 한정 모델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모델들은
구입자들이 막 줄을 번호표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거든. 그렇죠. 일단 출시만 된다 그러면 계약금부터 밀어놓고 언제 받을 수 있냐고 계속 전화하고 그러니까 너무 살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기념비적인 한정판 모델들은 제약을 둬요. 처음에는 이 페라리를 소유할 수 있는 그만한 명산지도 알아보고 또 그 사람이 재구매를 얼마나 했는지도 봐요. 그래서 특별한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뭐 페라리를 적어도 5대 이상은 구입을 한 전력이 있는데 그러다 엔트리만 구입하면 안 돼. 그 V8, V12 뭐 적절히 섞어가지고 잘 구입을 해야 돼. 이래야지만 순번 대기표를 주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자격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야, 고객 자격 관리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 이거 제가 사겠습니다. 계약은 없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치. 고객님. 출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맨이 진짜 바닥에 이마가 닿을 때까지 인사를 하는데 그죠. 반대야. 이제 전화가 와서 고객님 당첨되셨습니다. 라페라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지. 제 돈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야, 대단한 거네요,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자동차로 돈을 벌려면 이렇게 페라리처럼.